1992년 9월 4일 새벽, 아일랜드 라스파남 경찰서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 내용은 버터필드 애비뉴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방대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화마와 싸웠지만 불길이 잡힌 뒤 소방관들이 마주한 것은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집주인인 30세의 여성 에스터 맥켄과 그녀의 생후 18개월 된 딸 제시카가 목숨을 잃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안타까운 사고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도록 정교하게 계획된 살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미제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피해자인 에스터 맥켄은 1962년 아일랜드 남동부의 해안마을인 워터포드 카운티 트러모어에서 태어났습니다.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그녀는 오빠와 언니들의 넘치는 사랑과 보호 속에 자랐죠. 이러한 따뜻한 가정 환경은 그녀를 온화하고 배려심 깊은 성격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에스터는 삶에 대해 항상 열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대할 때 수더분했고 마음씨가 고와 언제나 타인에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친구들과 동료들의 눈에 비친 에스터는 고민 따위는 없어 보였고 마치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을 가진 듯한 존재였습니다. 1987년 에스터는 셀본 호텔의 연회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해 그녀는 친구의 소개로 자신보다 4살 어린 프랭크 맥켄을 알게 됩니다. 프랭크는 더블린 남부 테레뉴어 출신으로 아버지의 기술을 물려받아 통 제작자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꽤 오랜 기간 기네스 양조장에서 일하며 손산된 맥주통을 수리하고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죠. 이후 프랭크는 형제들과 자금을 합쳐 위클로 카운티의 브랭싱턴에 펍 하나를 투자했고 그 이름을 통제작자 작업장이라고 지었습니다. 또한 프랭크에게는 특별한 특기가 있었는데 그는 수영선수였으며 아일랜드 수영협회의 부회장직까지 맡고 있었죠. 당시 에스터는 막 연인과의 관계를 끝내고 정서적으로 다소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프랭크는 에스터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 열렬한 구애를 시작했죠. 사실 프랭크의 외모는 그리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헤어스타일에 옷차림은 보수적이었고 구식 안경을 썼으며 성격 또한 다소 내성적이라 때로는 우물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분명 에스터의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에스터는 만남을 이어가면서 프랭크가 신중하고 생활이 자율적이며 담배나 술을 하지 않고 어떤 나쁜 습관도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터는 프랭크가 비록 로맨틱하진 않을지라도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기에는 적합한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얼마간의 교제 끝에 두 사람은 1987년 8월 결혼식을 올렸고 더블린 남부 교회 라스파남의 버터필드 애비뉴에 집을 마련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프랭크는 펍을 운영하는 것 외에도 올림픽 수영팀 코치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젊은 선수들을 챔피언으로 키워내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았고 지역사회에서도 꽤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결혼 4년이 지나도록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에스터는 혹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불안해하며 루툰다 병원을 찾아가 생식능력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프랭크의 여동생인 18세 자넷이 예기치 않게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은 프랭크 집안에서 큰 비난을 샀습니다. 난처한 상황에 처한 자넷에게 에스터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자넷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지내게 하며 그녀의 생활 전반을 세심히 보살폈습니다. 1991년 3월, 자넷은 무사히 딸을 출산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에스터는 병원에서 자넷을 간호하며 아이에게 제시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그때부터 에스터는 거의 엄마와 다름없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녀는 제시카에게 모든 사랑과 정성을 쏟았고 이 아이를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후 에스터는 대부분의 시간을 제시카를 돌보는 데 썼고 둘은 거의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자넷은 프랭크와 에스터에게 그들이 제시카를 정식으로 입양해 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부부는 상의 끝에 이 요청을 받아들였고 자넷은 제시카를 남겨둔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991년 5월 20일 에스터와 프랭크는 입양위원회에 정식으로 입양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심사기간 동안 에스터는 결과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있었죠. 운명의 9월 4일 새벽 1시경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던 몇 명의 행인이 프랭크의 집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그들은 즉시 신고 전화를 걸었죠. 연락을 받고 집으로 달려온 프랭크에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집 전체가 맹렬한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길 건너편에 서서 감정이 완전히 무너진 채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절규했습니다. 이후 프랭크는 사다리를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가 사람을 구하려 했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과 이웃들이 더 심각한 사고를 막기 위해 그를 강제로 막아섰습니다. 불길이 완전히 잡히고 나서야 소방관들은 구조를 위해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죠. 화재로 인해 집의 구조는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내부는 거의 전소된 상태였습니다. 바닥과 기둥이 극도로 불안정했기에 소방관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고온에 그을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에스터의 시신은 침실 문 밖 계단 플랫폼에서 발견되었죠. 현장 상황으로 보아 그녀는 아기 방에 있는 제시카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던 중 연기와 고열의 생명을 빼앗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시카는 아기 침대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미 생명 징후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입에 공갈 젖꼭지를 물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누워있던 자리를 제외하고 아기 침대의 나머지 부분은 거의 완전히 타버린 상태였죠. 화재 발생 과정을 복원하기 위해 소방관들은 타다 남은 가구 잔해를 정리하고 앞마당으로 옮겨두었고 사건은 타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조사팀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번 조사의 책임자인 마이클 카벨 경관은 관련 자료를 읽던 중 일련의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프랭크의 집에서는 가스 누출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했었습니다. 6월 3일 파이프 회사의 정기 점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7월에 꽤 심각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죠. 하지만 이후 점검에서도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뒤 프랭크의 집에서 또다시 가스 누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프랭크는 출근한 상태였고 잠에서 깬 에스터는 집안에 가득 찬 톡 쏘는 가스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제시카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와 아이를 차에 태웠죠. 에스터는 바로 시동을 걸면 가스가 점화될까 봐 두려워 차를 차도 밖으로 밀어낸 뒤 안전을 확인하고 나서야 시동을 걸고 언니 마리안의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도착해서야 프랭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조사관들도 이번 치명적인 화재가 장기간 지속된 가스 누출 문제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경관은 모든 수리 기록을 검토하던 중 결정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전에 가스관을 수리했던 엔지니어가 파이프에 밀봉 부품을 설치했었는데 마지막 누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부품이 고온에 녹아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손상 형태는 자연 노후화나 사고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기술팀과 법의학팀이 화재 현장을 더욱 정밀하게 감식했죠. 그들은 계단실이 최초 발화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직 사용되지 않은 조연제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시에 집안의 가스파이프도 고의로 파손된 상태였죠. 감정 결과 파손 정도는 토치와 같은 고온 공구를 사용해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프랭크는 통 제작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공구 사용에 매우 능숙했죠.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조사관들이 앞마당에 옮겨진 가구 잔해 속에서 소형 가스통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가스통은 방화에 사용된 발화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화재 발생 3일 후 프랭크는 경찰서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면담은 약 5시간 동안 지속되었죠.
조사 내내 프랭크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비통해하며 여러 차례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고 심지어 한 번은 기절하기까지 했습니다. 사건 당일의 행적을 묻자 프랭크는 평소처럼 수영장에서 강습을 했고 밤 10시쯤 귀가해 에스터와 영화를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약 1시간 후 에스터가 제시카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 자러 갔고 자신은 다시 펍으로 돌아갔다가 화재 소식을 듣고 왔다고 했습니다. 프랭크는 이번 화재가 그동안 받았던 일련의 협박 전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의 주장에 따르면 8월 13일부터 펍과 자택에 대해 충분한 보험을 들어두라는 경고 전화를 여러 번 받았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 다시 전화가 걸려와 상대방은 프랭크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위협했고 특히 길 건너편에 있는 그레이스 씨의 펍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쪽 위클로 오두막이라는 펍을 운영하는 그레이스 씨 역시 2통의 협박 전화를 받았으며 펍 뒷벽에는 스프레이로 태워 죽일 놈이라는 낙서가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화재 전날인 9월 3일에는 프랭크 펍의 지역 전화번호부에 누군가 빨간 펜으로 펍 전화번호부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 옆에 연소라는 단어를 적어 놓았습니다. 같은 날 늦게 그의 펍 뒷벽에도 이에 호응하는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되었죠. 또한 화재 후 친구 집에 머물던 프랭크는 번 신부라는 이름으로 서명된 미사 카드를 받았는데 그는 이것이 아내를 잃은 자신에 대한 도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프랭크는 자신이 타겟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용의자를 지목할 만한 세부 사항은 전혀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클 경관은 통신회사를 통해 기록을 조회했죠. 해당 시간대에 두 펍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전화가 걸려온 것은 사실이었지만 발신자는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과 동료들은 며칠 동안 블래싱턴과 라스파남 일대를 탐문하고 정보원을 통해 조사했지만 두 펍의 원한을 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점차 마이클은 프랭크의 주장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마이클 경관은 에스터의 언니 마리안을 만났습니다. 마리안은 사건 전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에스터가 제시카를 데리고 자주 병문안을 왔고 자매 사이가 매우 돈독했다고 말했죠. 에스터는 생전 마리안에게 몇 가지 불안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한 번은 에스터가 자다가 깼는데 켜지도 않은 전기장판에서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불을 끄려 하자 갑자기 프랭크가 방으로 뛰어들어와 전원을 뽑고 전기장판을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에스터가 운전 중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확인해 보니 누군가 날카로운 도구로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잘라놓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차가 느리게 가고 있어서 큰 사고는 면했죠. 에스터는 육아와 집안일에 치여 이 이상한 일들을 깊게 파고들진 않았습니다. 마이클에게 마리아는 또 다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전직 교도관이었던 에스터의 오빠는 동생의 부고를 듣자마자 프랭크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프랭크의 반응이 너무 과장되고 비합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사건 당일 밤 10시경 병원에서 돌아온 에스터가 전화를 걸어 프랭크와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고 전했죠. 에스터는 입양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혼란스러워했고 프랭크가 이에 대해 무심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 대화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프랭크가 에스터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의심했죠. 에스터의 조카 토마스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토마스는 장례식 날 프랭크가 연구차 주변을 계속 서성이며 중얼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차가 이동할 때 젊은 여자들 무리를 지나치자 프랭크가 갑자기 창문을 내리고 "난 자유다. 난 싱글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기이한 행동은 토마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장례식 당일 프랭크가 기어이 펍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60세 생일 파티를 열었다는 점입니다. 미리 생일 케이크까지 준비해서 말이죠. 그의 어머니는 축하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한 사건 며칠 후 집이 경찰 통제에서 풀려 프랭크에게 반환되자 그는 즉시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에스터가 살해당한 참혹한 방을 구경하러 오라고 했습니다. 현장은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프랭크는 신문에 숲 판다고 광고나 낼까? 라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 말이 조금도 웃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프랭크는 기분 전환을 한다며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시간적으로나 행동으로나 배우자를 잊고 극도의 슬픔에 빠진 사람이라고는 믿기 힘든 모습이었죠. 가스 누출, 절단된 브레이크 호스, 전기장판 사건 등을 종합해 마이클 경관은 프랭크를 집중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이클 경관은 제시카의 입양 절차를 조사했죠. 입양위원회는 마이클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1992년 7월 28일 위원회는 이미 프랭크 부부의 입양 신청을 공식적으로 기각했습니다. 그동안 연락은 프랭크와 그의 변호사하고만 이루어졌고 에스터는 신청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세한 내용을 듣지 못해 계속 진행 상황을 묻는 전화를 해왔던 것입니다. 입양이 기각된 이유는 놀라웠습니다. 6월경 한 수영교실 학부모가 프랭크 부부가 제시카의 법정 후견인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위원회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프랭크가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죠. 1987년 5월 프랭크가 에스터와 결혼하기 불과 3개월 전 지적 장애가 있는 18세 소녀와 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클리어리 신부에게 입양되었고 프랭크는 소녀의 아버지에게 600파운드를 주고 사건을 무마했습니다. 위원회는 프랭크의 변호사에게 기각 사유를 알렸고 변호사는 이를 프랭크에게 전달했죠. 위원회는 에스터에게는 아직 알리지 않았지만 프랭크에게 직접 에스터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가 직접 알리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위원회는 9월 7일에 에스터에게 최종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었습니다. 즉 에스터는 살해당할 때까지 입양 신청이 거절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경관은 프랭크가 에스터와 제시카를 살해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에스터가 입양 거절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을 막아 자신의 사업과 사회적 지위가 타격받는 것을 피하려 했던 것입니다. 당시 프랭크는 수영협회 부회장이었고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화재 당시 프랭크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 수영 코치인 데리와 조지 역시 스캔들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세 사람은 매우 친해서 프랭크 집 부엌에서 자주 차를 마셨는데 에스터가 부엌 근처에 가면 대화를 뚝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에스터는 그들을 무례하다고 생각했죠. 훗날 대리는 90건의 성범죄 혐의 중 29건이 유죄로 인정되어 12년형을 선고받았고 조지는 27건의 혐의를 받고 아일랜드를 탈출했습니다. 다시 프랭크의 사건으로 돌아와 마이클은 결정적인 단서를 더 찾아냈습니다. 화재 당일 밤 펍 옆 가게 주인이 새벽 12시 30분경 프랭크가 감자칩을 사러 왔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간단한 대화 후 프랭크는 가게를 나갔죠. 이후 주인은 새벽 1시경 펍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들었는데 프랭크가 나가는 소리라고 추측했습니다. 펍 직원 역시 프랭크가 새벽 1시까지 있었다고 확인해 주었죠. 또한 새벽 1시 30분경 프랭크가 집 근처에 나타난 것을 본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프랭크가 방화를 저지를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차를 몰고 시간 테스트를 했습니다. 블랭싱턴의 펍에서 버터필드 애비뉴까지 거리는 약 23km, 정상 속도와 약간 빠른 속도로 주행을 본 결과 20분에서 25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즉 프랭크가 새벽 1시에 펍을 떠났다면 늦어도 1시 25분에는 집에 도착할 수 있었죠. 그는 복도와 계단에 조연제를 뿌려 맹렬한 불을 지른 뒤 신속하게 빠져나와 1시 30분경 비통한 척하며 사람들 앞에 나타날 시간이 충분했던 것입니다. 프랭크의 시간 동선, 범행 도구 사용 능력, 그리고 범행 동기까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1992년 11월 4일 에스터가 사망한 지 2달 후 프랭크는 한 펍에서 체포되었습니다. 11월 6일 낮 12시경 그는 자백을 시작했지만 오후 1시 22분에 48시간 구금기한이 만료되어 일단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프랭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발로 경찰서로 돌아와
자백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사건 당일의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으며 이는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방화 및 이중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얼마 후 프랭크는 정신붕괴를 호소하며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치료 중인 젊은 여성과 사귀게 되었고 퇴원 후 그녀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죠. 1993년 4월 경찰은 그 여성의 집에서 프랭크를 다시 체포했습니다. 1994년 1월 11일 첫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2주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프랭크가 아버힐 교도소 욕실에서 탈취제를 조연조로 사용해 자해를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정신 상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배심원단은 해산되었고 재판은 연기되었죠. 평가 결과 그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임이 확인되어 3월 23일로 연기되었습니다. 1996년 6월 10일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10주 동안 이어진 이 재판은 아일랜드 사법사상 가장 긴 재판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죠. 프랭크는 재판 내내 완전 범죄를 다룬 소설책을 읽으며 고개를 숙인 채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그를 온화하고 가정적인 사람으로 포장했지만 검찰은 영국 아빙던에서 진행한 화재 재현 실험 결과를 통해 가스 누출이 아닌 인위적인 방화임을 배심원들에게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1996년 8월 15일 재판 48일째 되던 날 배심원단은 수시간의 토의 끝에 만장일치로 프랭크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2건의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아버힐 교도소에서 복역하도록 했습니다. 1998년 에스터의 어머니 브리짓은 사상 처음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승소했습니다. 그녀는 집 매각 수익의 절반과 보험금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 9,300파운드와 장례비, 법률비용 약 2만 파운드를 받아냈습니다. 현재 2026년 프랭크 맥켄은 여전히 아일랜드 아버힐 교도소의 담장 안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수감 생활 중에 컴퓨터 공학 박사 학위까지 따냈고 교도소 간부 숙소를 청소하며 누구보다 성실한 모범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낮 시간에는 감시 없이 외출했다가 해지기 전에 돌아오는 특혜까지 누리고 있죠. 그는 끊임없이 가석방을 노리며 사회로 돌아올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그는 여전히 위험한 악마라며 분노와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고작 자신의 사회적 평판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을 아내와 18개월 된 딸을 뜨거운 화마 속에 가둬버린 비정한 가장. 그가 감옥에서 쌓아올린 박사 학위와 모범수라는 타이틀이 과연 두 사람의 목숨값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